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CIA가 러시아 정권의 전복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공개적으로 러시아 체제 전복 작업에 들어갔는데 관련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륙의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탄약창을 러시아가 미사일로 깨뜨렸다. 버섯 구름이 엄청나게 솟아올랐다. 그걸 지금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선전전을 하고 있는데 그 진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61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20만 명이 이제 넘었죠. 정말 놀라운 게 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10만 명을 돌파하는데 10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 10만 명 지금 돌파했죠. 이러는데 5개월 걸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 바흐무트라는 곳에서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군의 병력 소모가 아주 빠르게 가파르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직 사실은 15개월이 다 안 됐는데 이렇게 나머지 5개월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할 정도로 바흐무트가 러시아군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전투 현장이 되었고,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제대로 어떤 그 망치와 모루 전술에서 모루의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해낸 곳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전차는 9대 격파, 장갑차 17대 격파, 차량 19대 격파, 특수장비 오늘 많습니다. 7대 격파. 이 특수장비는 아시다시피 방공무기, 통신시설, 그리고 레이더 기지, 그리고 전자전 기지, 뭐 이런 데를 특수장비라고 하죠. 이거 7개가 깨졌습니다. 야포는 역시 한개 대대급으로 16문의 야포가 깨졌고요. 무인항공기 16대 격추, 그리고 미사일 9발 요격, 어제 뭐 킨잘 6발, 그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과가 있고, 그런데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이 대부분 포격에 의해서 격파가 된 건데, 이 전차 9대, 장갑차 17대 이것만 해도 우리 기준으로 한 개 대대 분량의 기계화 대대가 장비가 사라진 거죠. 이제 꽤 많은 장비들이 골고루 사라지고 있는 러시아군이 되겠습니다. 자, 전과를 보면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가 4개 방면에서 55회 공세를 시도했는데 다 격파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흐무트, 리만, 마린카, 아우디우카 이 4개 방면에서 공세를 했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에서 공세를 멈췄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우크라이나군의 이 공격을 해서 영토를 회복하고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섬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증명돼도 이제 공세를 멈추고 섬멸, 내부에 있는 러시아군을 섬멸하는 이 작업에 들어가서 전진은 지금 스톱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뉴욕타임즈 지도가 있습니다. 바흐무트를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적게 남겼을 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만큼 밖에 안 남았을 때였죠. 그런데 지금 이만큼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바흐무트 시내를 봤을 때 이 우크라이나군이 가지고 점령하고 있던, 통제하고 있던 곳이 거의 2배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 남쪽 H32번 도로, 여기는 뭐 거의 여기까지 러시아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 회복을 한 거죠. 그래서 H32 도로는 전부 보급선으로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 지역, 여기는 뭐 이 평원 지역, 산악 지역, 여기 산악 지역인데 한 160에서 한 200m 정도 되는 고지의 산악 지역인데, 이거 대부분을 러시아가 장을 하고 이제 차시브 야르까지 들어가는 초입에 있었는데, 이걸 전부 그냥 툭 치니까 쑥 무너져 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여기에 저수지들이 큰 게 2개가 있는데, 이 저수지들을 기점으로 러시아군이 지금 방어선을 치고 있어서 저기서 지금 스탑한 상태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공세는 멈추었는데, 반면에 러시아군이 시내에서 그리고 남부 지역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거세게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 공세하는 부대들은
기존에 있던 뭐 바그너 그룹 이런 게 아니고 새로 들어온 신병들 바로 그 부대를 지금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뭐 능력이 안 돼서 실제적인 정권은 나오기 힘들겠죠. 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테러 지원국 지정 이거 배제 안 한다. 그러니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뭐 지금도 물론 계좌 동결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따르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 네덜란드와 F-16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는데 한 40에서 50대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쓰던 F-16을 우크라이나가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지금 허락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아예 그냥 돈 주고 사겠다. 그 돈을 영국도 좀 대고 또 후속 군수 지원하는 그 부품값도 좀 대고 다른 나라들 좀 대서 조금씩 해서 한 40, 50대 정도 우크라이나가 사가는데 그 사가는 가격은 상징적으로 우크라이나도 돈을 좀 내는데 상징적인 돈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바흐무트에 타전선의 예비대를 끌어와 투입을 시작했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미 없는 신병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사흘간 바흐무트 일대를 20제곱킬로미터 면적을 탈환했는데 제가 그저께 17.5제곱킬로미터 탈환했다. 그래서 양천구 정도 되는 면적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며칠 사이에 조금 더 늘었어요. 그래서 2.5제곱킬로미터 늘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냐, 평수로 계산을 하니까 75만 6천 평 더 탈환을 했네요.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의 국지적인 반격으로 전선을 안정화시켰다라고 영국 국방부가 평가했는데 보급선을 안정시켰죠. 그리고 중요 거점을 또 장악하면서 앞으로 바흐무트를 완전히 이제 내줄 가능성 거의 없어진 상황으로 바흐무트 전선을 안정화시켰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러시아는 또 미콜라이의 쇼핑몰을 공습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나왔는데 자, 보시다시피 그냥 뭐 일반적인 그 마트, 슈퍼죠. 그걸 그냥 이렇게 때려버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자꾸 하는지.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러시아가 인도주의적인 이 전쟁범죄 행위를 계속하는 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빨리 무기 지원해주는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G7 앞서서 그 결심하고 G7에 아주 멋지게 입장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악관은 러시아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파괴 주장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러시아가 지금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 킨잘 가지고 파괴했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어제 오후의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그거 아니다라는 그 어떤 팩트를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백악관은 역시 이 팩3가 일부 손상은 있으나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발사대가 파괴됐나 봅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더나 통제소가 파괴됐다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데 발사대는 여러 개 중에 한 개니까 그거 하나 파괴된다고 팩3 전체 시스템이 못 움직이는 아니거든요. 능력이 조금 발사대 하나만큼 다운된 거죠. 발사대가 우리 한국 기준으로는 4대가 한 개 포대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더 많이 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CNN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파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이 팩3 이런 거 파괴하려고 뭐 미사일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데 그게 팩3보다 더 비싸고 그리고는 성공도 하지 못했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러시아와 이란이 더 많은 종류의 드론, 자폭 드론 뭐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그래서 지금 샤히드 136 이 자폭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많이 괴롭혔는데 더 많은 종류의 드론을 거래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그래서 러시아, 이란, 중국, 시리아, 베네수엘라, 북한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한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발을 담궜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뭐 정파적으로 소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 보수 우파 애국 정권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반대하는 것은 뭐 소신이나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자들하고 어깨를 같이 하는 보폭을 같이 맞추는 이것도 찬성하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CNN은 CIA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러시아의 스파이를 광범위하게 모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CIA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텔레그램 공개된 거죠. 우리 카카오톡처럼. 그래서 스파이를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것이 내가 꿈꾸던 삶이다. 내가 선택한 길일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감성적으로 쫙 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미국 편이 되어라. CIA의 어떤 그 통신원이 되어라. 엎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동영상 한 2분짜리 되는데 앞부분 잠시 좀 보시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셨다시피 아주 감성적으로 러시아인들을 자극을 하면서 결국 그 말은 여기 이제 해석문인데 결국 다 이거 읽어드리기는 복잡하니까 니들이 살고 있는 곳이 거기가 곧 감옥이다. 감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행동해라. 러시아를 바꿔야 된다. CIA로 연락해라. 우리들을 통신원이 되어라. 즉 스파이가 되어라. 이 말이죠. 그걸 공개적으로 지금 작업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 러시아 정권을 전복시키는데 앞장서 달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자, 이 감성적인 동영상에 움직일 러시아인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그들의 움직임으로 러시아가 1억 넘는 이 러시아인들이 앞으로 좀 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가치가 있을 수도 있죠.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제 이 동영상 봤는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전선에서 중상을 입고 후송된 장병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물론 진료 자체를 거부하고 다시 전선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군복을 입은 이상 해방될 길은 죽음뿐이라는 풍문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정부 차원에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최전선은 물론 러시아 본토의 병원에서도 상부의 지시를 받아 의도적으로 오진을 내리고 부상병들을 전선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위켄 익스플레인이 현지 시각 5월 17일 폭로했습니다. 7년차 직업 군인인 한 남성은 참호에서 포탄에 맞아 오른쪽 팔이 불구가 될 정도의 파편상을 입고 야전 병원을 거쳐 고향으로 후송되는데요. 집으로 돌아온 이 남성은 당초 규정된 상위 군인 보험금과 치료비를 받기 위해 지역 병원을 찾았지만 장애 판정을 위한 진단서 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 이 군인의 부인에 따르면 이 군인은 팔에 파편이 박힌 채로 불구가 된 상태로 생활하다가 최근 경상 판정을 받고 예비군으로 소집되어 다시 전선에 끌려간 뒤 현재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추바시아 지역의 또 다른 15년차 직업군인 역시 다리에 중상을 입었는데요. 그는 중상을 입은 채로 한 달 가까이 전선의 부대에 방치되었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겨우 고향으로 돌아가 전역증을 받는데 성공했지만 전투에 투입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의사 진단에 따라 걸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예비군으로 끌려갔습니다. 연해주 지역에서 남편이 예비군으로 끌려갔다는 한 여성은 남편이 머리에 중상을 입고 로스토프 지역의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남편이 우편으로 보내온 진단서로 남편의 전역과 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 지역 병무사무소를 찾아가자 관계자들은 그 진단서를 찢어버렸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2022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특수군사작전 특별명령에 따르면 전사자와 부상자는 국가에서 제공되는 의료보험 혜택과 최대 700만 루블, 한화 1억 1,600만 원의 보험금을 일시불로 받게 되는데요. 위켄 익스플레인 제보자들은 전사자 또는 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진단서 발급 자체가 계속해서 거부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러시아 정보 소식통들은 푸틴과 그 일당이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으로 돈놀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전사자 또는 상위 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러시아 최대 보험회사 소가즈는 최근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손절한 푸틴의 절친한 친구 유리 코발츠크와 그의 아내가 지분 32%, 푸틴의 조카인 미하일 셀로모프가 지분 12%를 가지고 지배하는 기업으로 국가에서 보험료만 받을 뿐 전사자와 상위 군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서류 미비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야권 매체들은 국민의 혈세로 돈놀이를 하며 전 사상 군인과 그 가족을 농락하고 있는 푸틴과 그 패거리에 치를 떨고 있는데요. 도대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상위 군인을 다시 평가를 박하게 해서 걷기도 힘들고 파편이 팔에 박혀 있는데 꺼내주지도 않고 다시 전선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 지금 연락이 두절됐고 죽었다는 말이 되겠죠. 뭐 이런 짓. 야, 그리고는 뭐 머리를 다쳐가지고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되는 남편 그 진단서를 가지고 병무사무소에 이제 퇴역시켜달라. 그리고 보상금 보험료 달라라고 했더니 그걸 본 앞에서 찢어버리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직도 근데 러시아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뭐 선거한다고 다 민주주의입니까? 선거를 똑바로 하고 해야 민주주의가 되겠죠. 자, 이 보험회사인데 이 보험회사가 푸틴의 스폰서, 푸틴에게 스폰서 역할을 하는 그 기업가 그리고 푸틴의 조카 이렇게가 지분을 지배하고 있는 보험회사예요. 푸틴의 조카는 푸틴의 차명일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자, 이번 전쟁에 참전하는 모든 군인들에게 여기에서 뭐 우리가 지금 보증보험 뭐 이런 거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보험료는 국가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국가 예산으로 이 보험회사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죽거나 다치면 이 회사에서 돈을 내줘야 되죠.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진단서 발급을 거부해서 보험 청구를 못하게 만들고 청구를 해도 평가가 안 되게끔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국가 예산으로 보험료는 받지만 그게 돈이 빠져나가지는 못하게끔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왜?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여행자 보험, 우리 해외여행 가면 여행자 보험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단체로 100만 명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단체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는데 여기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여행자 보험을 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대통령과 그 일가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보험회사고 거기에다가 다 돈을 넣고 그런데 그중에서 20만 명이 지금 죽거나 다쳤어요. 그러면 보험금 내줘야 되는데 그거 안 내준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피복 떼먹고 무기 떼먹고 유류 떼먹고 보험료 이런 식으로 떼먹고 급료 떼먹고 이런 식으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배를 어마어마하게 불리는 자들이 그 권력 핵심층에 엄청나게 깔려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전쟁에서 뭐 정부가 어떻게 되고 다 모르겠고 국민이 어떻게 되고 다 필요 없고 지금 뭐 야, 나는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물 들어오네. 노 시큰 젖자. 지금 딱 그 상태다라는 이 도덕적 해이를 꼬집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5월 13일 우크라이나 중부 크멜리츠키 지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버섯 구름이 치솟아 우크라이나군이 대공세를 위한 탄약 대부분을 날렸다는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열화 우라늄탄 창고가 피격되어 이 일대가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우크라이나 지상군이 사용할 탄약이 모두 날아갔다는 보도와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 헛방이었습니다. 지난 5월 13일 러시아군의 킨잘 미사일과 KH-22 초음속 대한미사일 등 전략 타격 자산들이 우크라이나 중부 크멜리츠키의 비밀 탄약 저장 시설을 강타했으며 이날 하루에만 22억 달러어치의 서방제 탄약이 증발했다고 복수의 러시아 매체들이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5월 13일 탄약고 폭발 보고 직후부터 5월 16일까지 이곳의 탄약고가 미국과 서방이 제공한 열화 우라늄탄과 포병용 탄약, 로켓탄 등이 보관된 곳이었으며 러시아군의 고속 타격 자산들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뚫고 탄약고를 강타해 22억 달러, 한화 3조 원어치의 탄약이 날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군사 전문가와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정부 관계자라는 사람들을 인용해 크멜리츠키 일대에서 거대한 버섯 구름이 연속으로 치솟았고 이후 이 지역 일대의 방사능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문가와 관계자라는 사람들은 이 지역의 방사능 수치 상승은 우크라이나가 해당 탄약고에 서방 측이 제공한 열화 우라늄탄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측의 이러한 주장에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을 지난 야당 인사 이호르 모시추크 전 의원까지 나서 해당 탄약고에 열화 우라늄탄이 대량으로 보관되어 있었고 체르노빌과 같은 사태가 우려된다라며 주민들에게 대피를 독려해 이 일대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운영사인 에네르고 아톰은 실시간 방사능 측정값을 공개하며 이 지역 방사능값 변화는 없다고 밝혔고 유럽연합 산하의 공동연구센터 JRC 역시 측정 자료를 공개하며 러시아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매체 측은 지금은 방사능 수치가 바람 등의 영향으로 낮아진 것일 뿐이지 이미 피폭된 사람들은 몇 년 안에 몸에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다량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초음속 대한미사일이라는 전략자산을 쏟아부어 파괴한 크멜리츠키 시설이 러시아가 생각했던 전략 탄약고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의 기만전에 러시아가 속아 넘어간 것이며 해당 탄약고에는 그 어떤 방공 무기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크멜리츠키 서쪽으로 약 7km 떨어진 우크라이나 공군 시설이었는데요. 지난해까지 투폴레프 141 무인 정찰기를 개조한 자폭 드론 운용 부대인 A3808 부대와 행정관리 부대인 A3013 부대가 주둔했지만 전쟁 이후 이들은 모두 타 지역으로 이동 배치되었습니다. 크멜리츠키시 북쪽에는 우크라이나 공군 서부사령부 예하의 제11 지대공 미사일 연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부크 M1을 운용하는 이 부대는 러시아의 크멜리츠키 시설 공습 당시 요격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시설을 보호하지 않은 이유는 이 시설이 소련 시절 소련군이 사용하던 폐탄약이 보관된 시설이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이곳의 탄약고가 방호력이 취약하고 보관된 항공탄약 대부분이 사용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오신트 측은 러시아가 비싼 미사일을 들여 소련 때 탄약고를 파괴하는 데 썼다며 러시아의 정보 능력을 조롱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정보 능력은 둘째치고 열화 우라늄 저장고가 폭발하면 방사능 수치가 치솟는다는 소위 러시아 전문가들, 진짜 전문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위성사진. 이게 before, 이게 타격 직후의 after. 박살났죠? 완전히 그냥 평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안 쓰는 폐탄약고였다라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여기입니다. 리비우. 리비우는 폴란드 국경 너머에 있는 우크라이나 도시로서 서방에서 들어오는 무기들이 다 리비우로 들어오죠. 여기에서 한 200km 떨어져 있는 이 도시 크멜리츠키. 그러니까 뭐 전선에서 또 바로 이렇게 가면 전선으로 간다. 뭔가 좀 스토리는 됩니다. 여기에 이제 큰 타격이 있었고, 자, 그래서 열화 우라늄탄이 있었기 때문에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서 방사능 피폭 다 된 거야 라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그 야당 의원, 그것도 친러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슬라브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 자를 포함해서 방사능 수치 올라갔다 그랬는데, 자, 그대로다. 자, 요것도 그대로다. 여기 조금 올라갔는데, 요거는 이제 자연 수치에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범위 내다. 그러니까 별 내용 없다. 열화 우라늄이 열화 무슨 핵 분열을 하냐?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열, 이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됐냐? 그래서 이 열화 우라늄탄은 분열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건 이제 터지고 깨지고 할 때 여기 우라늄 자체가 중금속이니까 그 가루가 분진이 날리면서 중금속 오염이 되는 것이지 방사능 오염이 되는 물질이 아닌 것이죠. 그걸 방사능 피폭됐다라고 주장하는 국내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던데 아무튼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팩트가 나오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얼마 지나면 몸에 이상하다는 거 느낄 거다. 이거 딱 좌파들이 주장하는 나중에 아니면 말고 식의 그 선동 아니겠습니까?
10여 년 전 광우병 사태. 지금은 멀쩡한데 나중에 뇌 구멍이 숭숭 뚫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산 소고기 먹고 누가 어디가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 사람이 나옵니까? 저도 미국산 소고기 좋아하는데, 저는 미국산 소고기 참 좋아요. 네, 맛있더라고요. 싸고 맛있고. 그래서 거짓말했죠. 그것처럼 지금도 나중에 몸에 이상하다는 거 느낄 거다. 나이 들면 다 이상하다는 거 느끼죠. 자, 그래서 이 탄약군은 소련 시대의 항공 탄약, 그러니까 그 멍텅구리 폭탄하고 이런 거 보관하던 탄약군데 10년 전에 폐쇄했다. 그래서 비워뒀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 모습, 10년 전 동영상이에요. 자, 이제 떠났다. 지금 없다. 이제 안 쓴다. 10년 전 동영상이에요.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야적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야적되어 있는 것이요. 야적되어 있으니까 그냥 때리니까 그냥 유폭이 일어나서 버섯구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버섯구름이 일어나니까 야, 스토리 좋네. 우라늄 비폭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된 건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미사일이 날아가는 게 보이는 것으로 봐서 극초음속은 아닌 것 같고, 뭐 초음속, 뭐 키친 이런 대한미사일 같은데 이게 날아가는데 옆에 방공부대가 있었는데 안 때렸어요. 왜? 저기 날아가는데 저기는 별거 없는데 쟤들 미사일만 아깝고 우리가 여객 미사일 쏘면 우리 미사일만 아까워 하고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또 헛발질을 했다라는 게 이번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계속 헛발질하고 있는 러시아였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